이번 주 글로벌 경제 동향입니다. 전주와 비교해서는 관세 문제가 소강 상태를 보였지만 여전히 가장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관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그 첫 통상회의가 목요일 워싱턴에서 열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최상목 부총리와 안덕근 그 산업통상부 장관이 참석했고, 미국에서는 그 베센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가 참석했습니다. 회의 후 베센트 장관은 한국이 최선의 제안을 가져왔다면서 생각보다 빠르게 진전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빠르면 다음 주부터 세부 사항의 논의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관세 폐지를 위한 그 7월 패키지 마련에 한미 양국이 공감대를 이뤘다면서 미국의 무역과 투자, 조선 그리고 에너지와 관련해 협력할 의지를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7월 패키지란 상호관세 유예가 끝나는 7월 8일 전까지 일괄 타결한다는 뜻에서 붙인 이름입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관세, 비관세 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환율정책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했습니다. 연준 의장에 대한 해임 문제로 하락하던 그 주가지수는 화요일에 베센트 장관이 중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해 유화적인 발언을 내놓으면서 하락세를 멈추고 상승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주가지수뿐 아니라 달러와 국채에도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베센트 재무장관은 중국과의 협상이 아직 시작되지는 않았지만 합의 가능성은 있다. 지금과 같은 높은 관세가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중국과의 무역 전쟁이 아주 가까운 미래에 긴장 완화 국면으로 진입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는 중국과의 디커플링이 아니다 등의 유화적인 발언을 내놨습니다. 백악관도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중국과의 그 협상 진행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캐롤라인 레빗 그 대변인은 대통령께서는 중국과 잠재적인 무역 협상을 매우 잘 진행하고 있음을 공유해달라고 요청했다면서 대통령과 행정부는 중국과의 협상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공이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날 그 베센 재무장관은 중국은 내부 경제 문제의 그 해결을 위해 수출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는 중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해를 끼치고 있고 지속 불가능한 모델이다. 중국은 변해야 한다. 중국이 수출 주도의 제조업 성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경제로의 그 리밸런싱을 진지하게 임한다면 미중 간 균형을 맞추려는 그 빅딜의 기회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그 수출 주도에서 내수 소비로의 리밸런싱을 말합니다. 또한 그 협상에 대한 시한은 없다면서 재조정 기한은 2, 3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그 트럼프 대통령도 중국에 대한 145%의 관세가 높다는 걸 알고 있다면서 실제로는 그렇게 높지 않을 것이고 상당히 하락하겠지만 0%까지 하락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대중국 관세 인하를 암시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국은 미국과 중국이 협상 중이라는 미국의 주장을 정면으로 그 부인했습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관세 문제 관련해서 미국과 협상한 적이 없다면서 일방적 관세를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고 미국 외무부도 이걸 가짜뉴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국의 누구와 협상 중이냐는 그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오전에도 중국과 회의를 진행했다면서 참석자들이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나중에 공개할 수도 있다고 말해서 중국 측의 주장을 그 부인했습니다. 또한 그 시사지 타인과의 인터뷰에서 시진핑 주석이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왔다고 밝혀 직접 협상을 진행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타인과 인터뷰가 22일 진행된 점을 고려하면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통화는 그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지만 중국은 이걸 가짜 뉴스라고 부인해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타인과의 인터뷰에서 향후 3, 4주 이내에 무역 협상 타결을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독일의 그 폭스바겐 그룹은 미국의 자동차 관세에 대응하기 위해 아우디 차량을 미국 현지에서 생산할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그 또 다른 계열사인 그 포르쉐에 대해서는 미국 고객들에게 Made in Germany, 즉 독일산이라는 점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서 포르쉐의 현지 생산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폭스바겐은 테네시주 공장에서
미국 판매용 차량의 상당 부분을 생산하고 작년부터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 그 전기차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우디와 포르쉐는 미국 현지에 생산 기지가 없어서 미국에서 판매하는 모든 차량이 25%의 그 자동차 품목 관세 대상입니다. 미국이 동남아시아 4개국의 태양광 제품에 대해 최대 3,521%의 관세를 부과 예고했습니다. 미국은 캄보디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에서 들어오는 중국의 태양광 제품에 6월부터 반덤핑 관세와 상계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상무부는 이들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이 자국 시장에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 덤핑 판매되고 있으며 상계 관세 조사를 통해 중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왔다는 사실도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캄보디아가 3,521%, 베트남이 395%, 태국은 375%, 말레이시아는 34%입니다. 캄보디아는 조사 참여를 중단했기 때문에 징벌적 관세가 부과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글로벌 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테슬라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 순이익이 전년비 70%가 감소하는 등 그 매출과 주당 순이익이 모두 예상을 하회하는 어닝 쇼크를 기록했습니다. 차량 인도량 감소로 매출이 예상을 하회했는데 무역 정책과 정치적 환경이 수요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서 금년 전망은 2분기 실적 발표 때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최악의 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머스크의 발언 때문으로 보입니다. 머스크는 도지에서의 그 작업이 대부분 완료됐다면서 5월에는 도지 작업 시간이 크게 줄어들 것이고 그 이후에는 주당 하루나 이틀 정도 정부 관련 일을 할 수는 있지만 대부분 시간을 테슬라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레드부시의 댄 아이브스는 머스크가 도지 업무에서 물러나서 회사에 집중하지 않으면 코드 레드를 맞을 수도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코드 레드는 비상사태를 말합니다. 한편 그 로봇택시는 내년부터 대량 생산에 들어갈 예정이고 신차도 내년 상반기에 생산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테슬라는 원래 보급형 모델 Y를 금년 상반기 미국에서 생산할 계획이었지만 내년 초까지 미뤘습니다. 머스크는 또한 그 2030년까지 옵티머스를 100만 대 생산할 전망이고 테슬라가 단연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이 될 것이라고 계속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자율주행차에 대한 그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규제의 틀을 새로 짜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교통부는 혁신 의제의 일부로 새로운 그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틀을 공개한다 하면서 이 틀은 미국의 그 자동차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국내 제조업을 강화하며 안전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모델 Y의 한 차주는 차량의 주행 거리를 더 빠르게 돌아가도록 조작해서 무상 보증 수리 기간이 조기에 종료되게 했다는 주장을 담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엔비디아의 그 H20 칩에 대한 수출 규제 이후 중국을 방문한 젠슨왕 CEO는 딥시크 창업자와 만나서 중국 시장에 특화된 신규 칩에 대한 개발을 논의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화웨이는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AI 칩을 대량 공급할 채비를 갖추고 있다는 보도도 또한 나왔습니다. 중국에 의해서 일본을 방문한 젠슨왕 CEO는 이시바 일본 총리와의 면담에서 AI 수요를 감당할 수 있도록 전력 생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젠슨왕 CEO는 이시바 총리와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서 일본은 로봇공학과 산업제조 분야에서 선도적 입지에 있으므로 AI 개발에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했고 이를 더욱 개발하고 활용하려면 전력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새로운 전력 인프라를 건설해야 한다. 에너지는 모든 산업 성장의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레이몬드 제임스는 아마존이 관세와 물류 인프라에 대한 투자로 단기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며 목표가를 $275에서 $195로 하향하고 투자 의견도 강력 매수해서 시장 수익률 상회로 낮췄습니다. 웰스파고는 아마존이 일부 데이터 센터의 임대 계약을 일시 중단했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해서 아마존은 실질적인 변화는 없다. 데이터 센터의 수요는 앞으로 몇 년 그리고 더 나아가 장기적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 위축을 부인했습니다. 그 일부 투자자들이 빅테크의 그 투자 축소에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가운데 아마존은 AI 데이터 센터 건설 계획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경기 둔화에 따라 빅테크들이 투자를 줄일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는 그 발언입니다.
일라이 릴리가 복제약을 판매하는 원격 진로 업체 4곳을 제소했습니다. 이들은 일라이 릴리의 그 비만 치료제인 젯바운드와 당뇨 치료제인 마운자로의 복제약을 판매하고 있는데 소비자에게 승인된 약물로 오인할 수 있게끔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서 젯바운드와 마운자로의 신뢰도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텔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1분기 매출과 주당 순이익은 예상을 상회했지만 2분기 가이던스는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인텔은 2분기 실적 전망이 거시 환경으로 인한 높은 불확실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경영진 직급을 줄이는 등 운영과 자본 비용을 삭감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인텔은 경영 간소화와 엔지니어 중심의 문화 재정립을 목표로 설정하고 전체 인력의 20%를 감원하기로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으로 인해 중국의 항공사에 인도될 예정이던 미국 보잉사의 항공기가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중국 샤먼 항공에 인도될 예정이던 보잉 맥스 737 항공기가 시애틀의 그 보잉 생산 기지로 돌아왔습니다. 최근 중국은 미국과의 관세 전쟁으로 자국 항공사에게 보잉사 항공기 인도를 중단하라고 명령한 바 있습니다. 중국의 그 CATL이 5분 전기차 충전 기술을 공개했습니다. CATL에 의하면 5분 충전의 주행거리가 520km인데 이는 그 비아디보다 120km를 더 주행하는 기술입니다. 얼마 전에 비아디는 5분 충전에 400km를 주행하는 기술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CATL은 극한의 추위와 화재 등 여러 환경에서 테스트를 완료했고 값비싼 리튬보다는 화재로부터 안전하고 값싼 나트륨을 주성분으로 하기 때문에 가격도 저렴하다고 말했습니다. 비아디가 내년에 일본 전기차 시장을 공략합니다. 비아디는 일본인들이 선호하는 전기차 그 경차를 중국에서 생산해서 일본으로 수출하는데 최저가를 목표로 합니다. 니케이는 비아디가 그동안 중국에서 판매하던 차량을 해외로 수출했지만 특정 국가에 특화된 차량을 직접 만드는 것은 처음이라면서 일본 자동차 시장에 새 바람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애플이 그 설치를 권장한 iOS를 업데이트한 후 5일 만에 휴대폰에 문제가 생겼고 이에 그 사용할 수 없게 됐다는 사례가 나왔다고 IT 매체인 폰 아레나가 보도했습니다. 이 문제를 겪은 후 애플 서비스 센터를 찾았지만 담당자가 아이폰 가격의 80%에 달하는 메인보드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안내해서 결국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EU 집행위는 디지털 시장법 DMA에 따라 애플과 메타에 처음으로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애플에는 5억 유로, 메타에는 2억 유로의 그 벌금을 부과했고 이와 더불어서 중지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두 기업에게 모두 다 핵심적인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애플은 앱스토어를 통해 경쟁을 제한한 그런 혐의이고 메타는 사용자에게 데이터 공유 거부 선택권을 제공하지 않은 혐의입니다. 한편 메타는 그 인스타그램 동영상 편집 앱인 에디츠를 출시했습니다. 알파벳이 목요일 장 마감 후에 그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액과 주당 순이익이 모두 예상을 상회했고 또 7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00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발표했습니다. 시장이 주목하는 클라우드 매출 부문은 122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8%가 상승했지만 예상치인 123억 달러에는 소폭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실적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구글 CEO는 유튜브와 구글원이 매출의 주요 동력이라고 했고 제미나이 2.5 출시 이후 매우 긍정적이라면서 매년 2.5억 명이 자사의 AI를 사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그 엔비디아의 그 차세대 GPU인 베라 루빈을 탑재해서 AI 개발을 가속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비트코인이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통상적으로 금이 오르면 다음에 비트코인이 오르는 현상이 나타났었는데 이번 상승이 이와 같은 맥락인지 확인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달러에 대한 그 신뢰 하락 때문에 글로벌 자금이 달러에서 빠지면서 다른 자산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그 자금의 일부가 이미 금으로 들어갔고 이제는 비트코인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불확실한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금과 유사한 흐름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의 달러 지배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관세 전쟁의 여파로 미국 국채에 대규모 매도세가 나오는 가운데 스테이블 코인이 국채의 수요를 받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스테이블 코인 점유율 1위인 테더의 경우 작년 말 기준으로 미국채를 1130억 달러 보유하고 있는데 이건 그 18위인 우리나라의 1249억 달러 다음입니다. 작년 한 해로만 따지면 331억 달러의 국채를 매입해서 순매입 규모로는 국가로 따질 때 7위에 해당됩니다. GSR, 골드 실버 레이쇼, 우리말로 금은비가 100을 넘어섰습니다. 금은비는 은값에 비해서 금값이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 수치인데 100을 넘어서면 은이 저평가됐다고 해석됩니다. GSR이 100을 넘어선 건 1991년 걸프전 때 그리고 2020년의 팬데믹 때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GSR이 100을 넘어서면 은값이 상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지금이 은에 투자할 기회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글로벌 경제 관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파월 의장의 사임을 압박하면서 금리 인하를 강하게 요구하는 가운데 백악관도 지난 주말에 해임 문제를 계속 검토한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그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서 미스터 투 레이시자 중대 실패자가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경제가 둔화될 수 있다면서 파월 연준 의장을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을 해임하려는 시도를 계속하는 가운데 이런 시도가 계속되면 미국 시장에서 급격한 매도세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나왔습니다. 그 에버코어 ISI의 그 부회장은 시장에 대한 그 심각한 위협이라면서 미국 경제 정책에 대한 신뢰가 하락할 것이고 장기채 금리에 대한 상승 압력과 달러 약세가 결합돼서 글로벌 투자자들이 미국에서 철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프랑스 재무장관은 파월 의장을 해임하면 달러 신뢰도가 훼손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도 연준의 독립성이 중요하다는 것은 경제학자들이라면 거의 만장일치로 동의한다면서 독립성이 없는 국가들은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이 높고 성장률이 더 낮다면서 독립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시장의 우려가 증폭되자 수요일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을 해임할 계획이 없다고 발언하면서 이 문제는 일단락됐고 주식시장은 크게 상승했습니다. 연준은 4월 경기 동향 보고서 베이지북에서 경제 활동은 이전 보고서 이후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국제무역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전반에 걸쳐 만연했다고 진단했습니다. 베이지북은 연준을 구성하는 그 12개의 그 지역 연은이 담당 구역의 경제 활동을 직접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하는 경기 진단 보고서입니다. 이번 베이지북 키워드는 관세와 불확실성이었습니다. 관세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여러 지역에서 전망이 악화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모든 지역에서 가격이 상승했고 기업들은 관세 부과로 인한 비용 상승을 예상했고 공급 업체로부터 가격 상승에 대한 통지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기업들은 가격 상승분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용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거나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기업들이 고용에 대해 관망하는 태도를 유지하면서 현 상황이 명확해질 때까지 채용을 중단하거나 늦추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미국 그 4월 서비스업과 제조업 업황은 엇갈렸습니다. 4월 S&P 글로벌 서비스업 PMI는 51.4로 예상치인 52.8을 하회했지만 제조업 PMI는 50.7로 예상치인 49.5를 상회했습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 관세에 대한 영향이 있다고 답했고 특히 제조업 쪽에서 뚜렷했습니다. 그리고 해외 매출은 전체적으로 감소했습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합한 합성 PMI는 51.2로 전달의 53.5보다 낮아졌고 16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베스 헤맥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는 5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 너무 이르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렇지만 6월까지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데이터가 확보된다면 그래서 그 시점에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야 할지 알게 된다면 연준이 금리를 조정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는데 시장은 이를 6월 금리 인하의 가능성으로 받아들였고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는 통상적인 수준의 발언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미시간 대학이 발표한 4월 소비자 심리지수에 따르면 1년 후 기대 인플레이션이 전월 5%에서
6.5%로 급등했습니다. 이는 그 1981년 이후 44년 만에 최고치인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에 의한 영향입니다. 5년 후 기대 인플레이션도 4.4%로 조사됐는데 조앤 슈 담당 디렉터는 무당층 유권자들을 중심으로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말했습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도 52.2로 나타났는데 4개월 연속 투자 심리가 하락한 것은 물론이고 1978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그 미국 경제의 70%를 차지하는 소비 부진으로 이어져 성장률을 끌어내릴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미국 노동부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2만 2천 건으로 직전주보다 6천 건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예상치인 22만 건을 소폭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84만 1천 건으로 직전주보다 3만 7천 건이 줄었습니다. 미국의 경제가 침체에 진입할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은 여전히 견조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사실상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 우대 금리 LPR을 예상대로 6개월 연속 동결했습니다. 중국 인민은행은 일반 대출 기준 역할을 하는 1년물 LPR을 3.1%로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기준이 되는 5년물 LPR을 3.6%로 각각 유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주 글로벌 경제에 대해서 요약해봤습니다. 모두들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